그 이름이요?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어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파동이 없었어요. 오래전에 감정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담담했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강준혁의 손가락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쥔 10개의 손가락이 동시에 굳었어요.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지원서 보호자 이름란에 2글자가 선명했어요. 이미래. 단정한 손글씨로 분명히 적혀있는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소리 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30년 동안 꿈에서도 눈물로 깨어나게 만들던 이름이었죠. 화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이름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빈 묘비 앞에서 울어야 했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숨이 목 안에서 막힙니다. 눈앞에 서류가 흔들렸어요. 아니, 서류가 아니라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 간석 끝에 앉은 임원이 강준혁의 눈치를 살폈어요. 하지만 강준혁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맞은편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성함이 특이해서 자주 이런 반응을 받았거든요. 괜찮으시면 면접 계속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소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낯설도록 익숙했습니다. 수도 없이 본 눈빛이었어요. 30년 전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치던 눈빛이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눈빛이었습니다. 이미래의 눈빛이었어요. 강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턱 안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냉방기 바람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소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콧등이 시큰거렸어요.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누르고 또 눌러왔던 것이었어요. 소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계속하시겠어요? 목소리에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회장 쪽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서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미래라는 이름 위에 시선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마침내 소녀의 얼굴 위로 향했어요. 소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기다렸어요. 그 모습이 더 낯설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떼는 순간 이 이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30년 전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차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준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로 천천히 번졌어요. 정확히 이미래라는 이름 위로 번졌습니다. 소녀가 그것을 봤어요. 소녀의 눈동자가 단 한 번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굳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온 여자의 이름이 왜 이 서류에 있는 걸까요?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눈앞에 앉은 이 소녀가 정말로 그 아이라면 어떻게 된 걸까요? 강준혁은 그 생각을 끝까지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냉방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손등 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반드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접실 문이 닫혔어요. 강준혁의 비서가 나머지 지원자들에게 면접이 잠시 중단됐다고 전달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를 알아온 임원들조차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강준혁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집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가죽 구두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따라붙었지만 강준혁은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53층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강준혁은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무너졌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어요. 서류를 가슴 앞으로 꼭 눌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미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최고급 가죽 구두 밑으로 차가운 대리석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보호자 이름란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였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지나 넥타이 위로 떨어졌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이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어요. 묘비 위에서도 이 이름을 봤지만 그건 달랐습니다. 그건 마지막 인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서류 위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이었어요. 누군가가 직접 펜을 들어 적은 이름이었죠. 이미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적은 이름이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낮고 끊기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나오는 소리였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차 실장.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금 바로 올라와. 오늘 면접 본 지원자 중에 한서아라는 애 있어. 출생 서류, 어머니 관련 정보 전부 다 캐.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어요. 소녀의 사진이 왼쪽 상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네모난 반명한판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소녀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아니, 표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표정을 지운 얼굴이었어요. 이미래도 그런 표정을 지을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참을 때 이미래는 항상 그렇게 표정을 지웠거든요.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민준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준혁을 보고 걸음이 멈췄습니다. 30년 넘게 그를 보자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차민준이 낮게 불렀습니다. 강준혁이 서류를 들어 내밀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차민준이 다가와 서류를 받았어요. 보호자 이름란을 봤습니다. 차민준의 손이 굳었어요. 이미래 씨라는 분이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강준혁이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민준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집무실 안에는 두 남자만 있었습니다. 냉방 소리만 낮게 흘렀어요. 강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 절대 모르게 해. 내가 조사하는 거 절대. 차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집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준혁은 서류를 가슴에 다시 안았어요. 차민준이 집무실 문을 닫고 나간 뒤였어요. 강준혁은 홀로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밀려왔어요. 여보, 이미래, 이미래. 새벽 2시의 골목길이 비명으로 가득 찼어요. 불길이 집 한 채를 통째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화염이 하늘까지 뻗어 올랐어요. 검은 연기가 새벽 하늘을 덮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수십 미터 밖까지 퍼졌어요. 젊은 강준혁이 불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소방관 3명이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아내는 못 들어갑니다. 강준혁이 팔을 붙였습니다. 내 아내가 안에 있어요.
갓난아기가 안에 있다고요. 소방관들이 그를 끌어냈어요. 강준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아래 거친 아스팔트가 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더 높아졌어요. 집에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굉음이 났어요. 강준혁이 바닥을 짚은 손으로 아스팔트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바닥 살이 벗겨졌어요. 피가 번졌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이었어요. 강태혁이 강준혁의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진정해. 이미래는 이미 태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준혁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 무슨 소리야? 형? 태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준혁아. 구조대가 들어가 봤는데 이미 늦었대. 강준혁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이마가 닿았어요. 불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타고 있는 나무 냄새였어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강준혁이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벽 골목길에 그 소리가 퍼졌어요. 소방관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눈을 가렸어요. 강태혁은 동생의 등 뒤에 서서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태혁의 손은 달랐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꽉 쥐어진 손이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화재 조사는 사흘 뒤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인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였어요. 이미래 30살. 신혼 미상의 영아, 출생 직후. 기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강준혁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그는 감정을 닫았습니다. 30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혁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날 밤 자신이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었는지를, 왜 불이 나던 시각에 이미 골목 입구에 서 있었는지를. 강준혁은 그것을 30년 동안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면접실에서 한서아라는 소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에도 형광등이 꺼지지 않았어요. 차가운 흰빛이 바닥 위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강준혁은 철제 벤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병원으로 실려온 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손바닥의 상처에 거즈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얼굴을 손에 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이었습니다. 강태혁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어요. 손에 접힌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강준혁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준혁아, 이거. 태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부어 있었어요.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어요. 사망 확인서야. 태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래 30살. 신혼 미상영아. 둘 다. 강준혁이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태혁이 동생 옆에 앉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준혁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강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은 누구도 예측 못해. 내 탓이 아니야. 형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위로처럼 들렸어요. 강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미래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사망 일시, 사망 장소, 사인. 모든 칸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공식 서류였어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어요. 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로 번졌어요. 태혁이 동생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두드렸어요. 형이 있어. 형이 다 처리할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혁의 손이 등 위를 두드리는 동안 강준혁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 한 명이 지나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소리였어요. 태혁이 동생의 등을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형광등빛 아래 태혁의 눈은 달랐습니다. 촉촉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끝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 사람의 눈이었어요. 강준혁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생 가장 믿는 사람이 자신 곁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30년 동안 이어진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차민주는 집무실에서 내려오자마자 조사실 문을 잠갔어요. 30년 넘게 강준혁의 옆에서 일했습니다. 회장이 그런 얼굴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한 가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한서아. 기록이 떴어요. 나이 26살. 출생지 경기도 화성시. 최종 학력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번갈아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이력이었습니다. 보육원 퇴소 기록이 있었어요. 보호자란에 이미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었어요. 차민준이 요양원 이름을 따로 적었습니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미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돌렸습니다. 공식 기록은 30년 전 사망으로 종결되어 있었어요. 주민등록 말소 처리 완료. 사망 신고자 강태혁. 차민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망 신고자가 강태혁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충격으로 쓰러져 있었으니 형이 처리한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달랐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요양원 법인 등록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남양주 소재 같은 이름의 요양원이 맞았어요. 법인 설립일 25년 전이었습니다. 이사 명단을 열었어요. 이름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차민준이 명단을 아래로 내려가다 멈췄어요. 이사 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재단 명칭이 강태혁 회장의 계열사 자회사와 연결된 법인이었어요. 직접적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보였어요. 차민준은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왔어요. 서아의 사진을 뽑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고정했어요. 옆에 이미래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옆에 강태혁이라고 적었어요. 세 개의 이름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섰어요.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이기는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30년 전 사망한 여자의 이름이 살아있는 소녀의 보호자란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차민준이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외부 탐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남양주 요양원 하나 잠복해줘. 이미래라는 여자 관련된 기록 전부 다 캐. 주변 증언, 의료 기록, 입원 경위 전부. 전화를 끊었어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서아라는 소녀가 이 회사에 지원서를 낸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수백 명 지원자 중 강준혁이 직접 면접을 보는 자리에 그 이름이 들어왔어요. 우연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된 일이었어요. 형광등이 낮게 우문거렸습니다. 차민주는 화이트보드의 새 이름을 다시 바라봤어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두 팔을 펼치면 벽에 닿았어요.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였습니다. 한서아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면접복으로 입었던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는 의자에 걸어뒀습니다. 지금은 낡은 회색 긴팔 셔츠 차림이었어요.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10cm도 안 되는 작은 사진이었어요. 테두리가 손대로 달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웨이브 머리에 온화한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언가를 참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이 사진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요양원 침대에서 어머니가 쥐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다. 그 사람 찾아. 그 사람한테 전부 다 돌려받아. 서아가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19살 때였어요. 어머니의 몸이 기울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아냈어요. 혼자 알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따라갔어요. 요양원 직원의 말, 낡은 서류 한 장, 지역 신문 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 22살 때였어요.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재벌 회장이었어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화재 사고로 아내와 갓난아이를 잃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내 이름 이미래. 서아는 그 기사를 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화재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감금 상태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서아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준혁.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반드시 끝낸다. 그날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4년 동안 준비했어요. 강준혁 그룹의 구조를 외웠습니다. 계열사 재무 구조를 분석했어요. 취약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를 냈어요. 보호자 이름란에 어머니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미래. 그 이름이 그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면접실에서 그의 손이 굳는 것을 봤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서아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느끼면 안 됐어요. 사진 속 어머니의 눈이 조용했습니다. 서아가 사진을 노트 위에 내려놓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적었어요. 1단계 완료. 반응 확인.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어요. 방 안이 좁고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합격 통보는 문자로 왔어요. 오전 11시 4분이었습니다. 강준혁 그룹 인사팀 발신이었어요.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입사일은 다음 주 월요일. 서아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출력된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기 위해
직접 본사 로비로 왔어요. 인사팀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면접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 잘하셨어요. 서아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4년 동안 연습한 온기였습니다. 직원이 돌아갔어요. 서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꺼냈어요. 강준혁 그룹 인사총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름란의 한서아. 서아는 통지서를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로비 중앙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유리 외벽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빛났어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의도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작아지도록 만든 공간이었어요. 서아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기둥 옆에 서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50대로 보였습니다. 강준혁 그룹 직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아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이어갔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출구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서아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남자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저 남자는 강태혁 쪽 사람이었습니다. 서아가 합격했다는 것을 확인하러 나온 사람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강태혁은 서아를 이 회사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3년 가까이 공을 들였어요. 면접 준비도 서류 통과도 전부 태혁의 루트가 뒤에서 밀어준 결과였습니다. 서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태혁이 자신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혁은 서아에게 강준혁을 무너뜨릴 내부 자료를 빼내는 임무를 줬어요. 서아는 그 임무를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계획은 달랐어요. 강준혁과 강태혁? 둘 다였습니다. 서아는 인도로 나와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었어요. 가방 안에 합격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일 아침이었어요. 교육장은 23층에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16명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 명찰, 새 노트였습니다. 서아는 통로 쪽 자리에 앉았어요. 교육 담당자가 앞에서 회사 연역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창립 연도, 주요 계열사, 그룹 비전이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서아는 폴더를 펼쳐놓았어요. 하지만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4년 전부터 외운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유리벽 너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다른 발소리들과 달랐습니다. 걸음 속도가 달랐어요. 공간을 소유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유리벽 쪽으로 향했어요. 강준혁이었습니다. 검은 수트에 흰 셔츠 차림이었어요. 비서 2명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복도를 걸으며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서류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교육장 앞을 지나쳤어요. 그런데 한 박자 늦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고개가 아주 조금 유리벽 쪽으로 돌아갔어요. 찰나였습니다. 1초도 되지 않았어요. 강준혁의 시선이 교육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교육장 안다른 신입사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사도 몰랐어요. 유리벽 너머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강준혁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1초가 지났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끊겼습니다. 강준혁이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비서들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교육장 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강사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서하는 폴더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눌렀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서하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에요. 서하가 폴더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강준혁의 발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하는 다시 앞을 봤어요. 강사가 계열사 조직도를 화면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눈이 조직도 위를 빠르게 훑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약한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입사 사흘째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자료실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하는 야근 신청서를 냈어요. 사유란에 업무 파악을 위한 자료 검토라고 적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료실 열쇠를 받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순서대로 켜지며 공간을 밝혔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금속 선반이 가득했어요. 연도별, 계열사별, 사안별로 정리된 바인더들이었습니다. 서하는 선반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이 빼곡했어요. 4년 동안 만들어 온 목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했어요. 25년 전 계열사 분리 당시 재무 보고서였습니다. 선반을 훑었어요. 연도 라벨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바인더를 꺼냈어요. 두꺼웠습니다. 빠르게 넘겼어요. 찾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플래시를 껐습니다. 화면 밝기를 낮췄어요. 페이지 위에 폰을 올리고 촬영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1장, 2장, 3장이었습니다. 바인더를 제자리에 꽂았어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강태혁 회장 명의 계열사 지분 이동 내역이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찾아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촬영했어요. 움직임이 일정했습니다. 찾고, 펼치고, 찍고, 닫았어요. 처음부터 수백 번 연습한 순서였습니다. 6번째 자료를 촬영할 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의 손이 멈췄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자료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서하는 바인더를 선반에 밀어 넣었습니다.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선반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바인더를 꺼내 펼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야근이세요? 서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자료 좀 파악하려고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퇴근하세요. 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하는 30초를 기다렸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7번째 항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처음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식은땀이 목 뒤를 타고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오늘 촬영해야 할 자료가 12개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보고서가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차민준이 직접 집무실로 가져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파일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강준혁은 파일을 바로 열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그냥 두었습니다.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었어요. 한서아.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 직업 이력이었습니다. 첫 장부터 읽었어요. 보육원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이었어요. 이름 없이 들어왔다가 보육원에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한서아라는 이름을 준 사람은 보육원 원장이었어요. 부모 기록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었습니다. 성적은 중간이었어요. 특기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감정 표현이 적음. 강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였어요. 장학금 신청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 학기였어요. 아르바이트 이력이 시작된 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서빙, 전단지 배포였어요. 주말과 방학을 빠짐없이 채웠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보육원 퇴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18살이었어요. 퇴소 당일 주소지 이전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시원이었어요. 보증금 10만 원짜리였습니다. 강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요양원 면회 기록이 있었어요. 이미래 씨 병실 면회자 기록이었습니다. 한서아, 월 평균 6회에서 8회였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면회 기록 옆에 요양원 직원 진술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강준혁이 보고서에서 눈을 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심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래는 살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옆을 지켰어요. 혼자서 지켰습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차민준의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한 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지원 경로 뒤에 강태혁 회장 측 루트가 있습니다. 강준혁의 눈이 그 한 줄 위에서 멈췄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형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빼앗은 형이었어요. 그 형이 지금 이 아이를 이 회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강준혁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강태혁의 집무실은 그룹 본사와 다른 건물에 있었어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고문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이 방에서 내리는 결정이 여전히 여러 계열사에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부하 직원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혁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합격 통보는 예정대로 나갔습니다. 입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됐고요. 현재 자료실 접근까지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태혁의 입가에 선이 생겼어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래. 생각보다 빠르네. 목소리가 느긋했습니다. 그 애가 로비에서 우리 쪽 사람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눈치를 챘어도 움직이겠지. 태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전략이었어요. 서아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요양원 계약, 서아의 신분 정리까지 전부 태혁의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서아가 이 판에서 이탈하면 그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혁도 서아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쪽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하가 말했어요. 차민준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혁이 찻잔을 다시 들었어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준혁이가 조사를 해봤자 지금 단계에서는 뭘 찾겠어. 목소리에 긴장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애가 자료를 충분히 빼내면 알려줘.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부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혁이 혼자 남았어요. 찻잔을 내려놓고 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바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마무리였습니다. 아내를 빼돌리고 아이를 넘겼을 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준혁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자란 아이는 도구로 쓰기 좋았어요. 원한이 깊을수록 더 날카로운 칼이 됐습니다. 태혁은 그것을 알고 서아를 키웠어요. 직접 키우지 않았지만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흘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자랄 수 있는 방향으로 심어줬습니다. 서아는 스스로 알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달랐어요. 전부 태혁이 설계한 길이었습니다. 가스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태혁의 입가선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준혁은 이제 딸을 찾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딸은 이미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것이 30년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옥상 출입문이 열렸어요. 서아가 멈췄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난간 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면담 요청 문자를 받은 건 1시간 전이었어요. 발신인은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장소가 옥상이었어요. 비공식 면담이었습니다. 서아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가 몇 걸음 걸어 들어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10m쯤 되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강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도 그를 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아의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렀어요. 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라오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서아가 대답했어요. 높은데 익숙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강준혁이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면접 때 봤을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서아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랑 오래 함께 지냈어요? 서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면회를 다녔어요. 많이 아프셨나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질문이었지만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래된 고통처럼 들렸습니다. 서아가 잠깐 멈췄어요. 말씀 못하실 정도로 아프셨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도심 위로 저녁 햇빛이 길게 퍼졌습니다. 주황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어요. 강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씨 성은 어디서 받았어요? 서아가 답했어요. 보육원에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성을 받지 못했어요. 강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을 서아가 봤어요. 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준혁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아버지 얘기를 한 적 있었나요? 서아의 눈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닫혔어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서아가 강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준혁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길어졌어요. 도시 소음이 아득하게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그의 눈 감은 얼굴을 봤어요.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눌렀습니다. 반드시 눌러야 했어요. 저 얼굴을 보면 안 됐습니다. 저 얼굴에 흔들리면 안 됐어요. 서아는 시선을 도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쪽을 보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됐어요. 지평선 위로 주황빛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어요. 강준혁이 먼저 깼습니다. 한 가지만 보여줄게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폈어요. 서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받았어요. 낡은 사진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웠어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온화한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굳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가지고 있던 사진과 같은 구도였습니다. 같은 표정이었어요.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강준혁이 말했어요. 결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밀의 시 사진이에요. 그 이름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발음했습니다. 서아의 눈동자가 사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목소리를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닮았으니까요.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진 속 사람을 많이 닮았어요. 서아가 사진을 돌려줬어요. 많은 사람이 서로 닮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강준혁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의 손끝이 서아의 손끝에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서아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밀에도 항상 손이 찼습니다. 겨울이 아니어도 항상 차가운 손이었어요. 강준혁이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서아가 입을 다물었어요. 억지로 묻는 거라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듣고 싶어서요. 서아가 시선을 도시 쪽으로 돌렸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강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턱 안쪽으로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고. 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가 그것을 봤어요.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릴 수가 없었어요. 눈꺼풀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어요. 눌렀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막지 않았어요. 서아가 출입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어요. 강준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다고. 내가 전해야 할 말이었는데 30년이 걸렸네요. 서아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굳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닫혔습니다. 옥상에 강준혁 혼자 남았어요. 도시 위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진을 다시 폈습니다. 이미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준혁이 형의 집을 찾은 건 저녁 8시였어요. 예고 없이 갔습니다. 경호원에게 차를 세우게 했어요. 혼자 들어갔습니다.
강태혁은 거실에 있었어요. 준혁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왔어? 앉아. 형의 목소리가 느긋했어요. 준혁이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내오고 나갔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말했어요. 이밀에 얘기하러 왔어. 태혁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1초였어요. 그리고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 강준혁이 형의 눈을 봤어요. 죽은 거 맞아? 태혁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사망 확인서를 직접 받았잖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준혁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도, 병원 복도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달랐어요. 형은 항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든든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면접 봤어. 강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지원자 중에 보호자 이름이 이미래인 애가 있었어. 태혁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움직였어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은 많잖아.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형? 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지원 경로에 형 쪽 루트가 있어. 정적이 흘렀어요. 가스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혁이 입가에 선을 만들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아, 너 요즘 많이 무리했지. 오랜만에 병원 한번 가봐. 그런 걸 연결시키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강준혁이 형의 얼굴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이었어요. 30년 동안 봐온 형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달리 보였어요. 눈물이 고였는데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슬픔인지 연기인지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리했나 봐.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혀끝이 데었습니다. 느끼지 못했어요. 형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가끔은 놔줘야 해, 준혁아. 이미래는 오래전에 간 사람이야. 그 사람 잡으려고 평생을 쓰면 안 되지.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두 형제가 차를 마셨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준혁은 찻잔 바닥을 봤어요. 형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답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차민준이 조사실 문을 잠근 건 밤 11시였어요. 이틀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탐문팀에서 보고서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양주 요양원에서 시작된 실마리가 세 갈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원 설립 경위였어요. 법인 등기를 쫓아가자 강태혁 회장 계열 자회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이름이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법인 뒤에 법인을 3번 거치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래 씨 입원 경위였어요. 공식 서류에는 정신질환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전직 간호사 진술이 달랐어요. 강제 입원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손목에 결박 흔적이 있었어요. 면회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직 한서아만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 허가를 내린 사람도 법인 쪽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이었어요. 한서아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생후 3개월의 보육원 입소였어요. 하지만 그 이전 석 달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탐문팀이 당시 보육원 원장 아들을 찾아냈어요. 원장은 이미 작고했고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술이었어요.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검은 차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돈 봉투가 같이 왔다고 했어요. 아이를 이미래라는 여자의 딸로 등록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민준이 그 진술서를 화이트보드에 붙였어요. 강태혁 이름 아래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이 한서아로 이어졌어요. 한서아에서 다시 강준혁 그룹으로 이어졌습니다. 30년짜리 설계였어요. 아이를 빼돌려 어머니와 함께 가두고 증오를 키웠습니다. 그 증오가 충분히 자라면 회사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어요. 도구였습니다. 30년 동안 사람을 도구로 키운 것이었어요. 차민준이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봤어요. 이름과 성과 날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회장에게 가져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가져가면 회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그 30년이 전부 설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달랐습니다. 차민준이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회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두 번째 신호에서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했어요. 올라와. 통화가 끊겼습니다. 차민준이 보고서를 챙겼어요. 화이트보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붉은 동그라미 안에 강태혁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 위에 차민준이 마지막으로 선 하나를 더 그었습니다. 조사실 불을 껐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민준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강준혁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차민준은 말하지 않았어요. 읽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읽었어요. 첫 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문장 하나씩이었어요. 요양원 법인 설립경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미래 씨 강제 입원 기록이었습니다. 손목 결박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강준혁의 손이 종이 위에서 굳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면회 제한 명단이었습니다. 오직 한서아만 허가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허가를 내린 법인이 강태혁 계열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서아 출생 전 석 달의 공백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아들의 진술이었어요. 검은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였습니다. 돈 봉투였어요. 이미래의 딸로 등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강준혁이 보고서를 덮었어요. 덮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덮으려다 멈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차민준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래 씨 사망일이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사인은 영양결핍과 장기부전이었어요. 입원 기간 25년이었습니다. 면회자 기록 마지막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한서아, 이미래 씨 사망 당일이었습니다. 강준혁의 눈이 그 날짜 위에서 멈췄어요. 사망 당일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없었어요. 양손이 책상 위에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차민준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준혁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렸습니다. 한 번이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울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 울지 않았어요. 지금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미래는 30년을 혼자 버텼어요.
서아는 혼자 그 옆을 지켰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 야경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 30년이 있었습니다. 형한테 강준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감정이 빠진 목소리였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증거 다 확보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검사 쪽 루트 열고. 차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보고서 위로 다시 눈이 내려갔어요. 서아한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마. 내가 직접 할 거야. 차민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무실이 조용했어요. 도시의 불빛만 창밖에서 깜빡였습니다. 강준혁은 보고서를 덮지 않았어요. 이미래라는 이름이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그대로 뒀습니다. 밤이 길었어요. 이사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요. 정기보고 일정이었습니다. 임원 14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강준혁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안건이 하나씩 진행됐어요. 4분기 실적 보고였습니다. 계열사 합병 검토 안건이었어요. 회의실 온도가 적당했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어요.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아였습니다. 자료 배부 담당으로 들어왔어요. 신입사원이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서아가 각 임원 앞에 얇은 파일 하나씩을 놓았습니다. 다음 안건 참고 자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배부를 마치고 발표대 옆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자료 담당 직원처럼 보였어요. 의장이 다음 안건을 불렀습니다. 서아의 손이 노트북 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발표 슬라이드가 아니었어요. 문서였습니다. 재무거래 내역이었어요. 날짜와 금액과 법인명이 빼곡했습니다. 상단에 강태혁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단에 25년 전 계열사 분리 당시 이동된 자금 규모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25년 전 강준혁 그룹 계열사 분리 과정에서 불법으로 이전된 자금 내역입니다. 목소리가 평평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아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법인 구조도였습니다. 강태영 명의 계열사에서 출발한 자금 흐름이 12개 법인을 거쳐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경로였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상석에 강준혁을 봤어요. 강준혁은 서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강준혁을 보지 않았어요. 화면만 봤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번엔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준혁 그룹 내부 공모자 명단이었어요. 현직 임원 2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굳었어요.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임원 2명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서아가 노트북에서 손을 떼었어요. 이상입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회의실 안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강준혁이 상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몰렸어요. 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 잠시 중단합니다.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임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이 서아를 봤어요. 서아가 그제야 강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만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강준혁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전원자리 지키십시오. 문이 열렸어요. 강준혁이 나갔습니다. 강준혁이 문 밖으로 나간 지 30초가 지났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태혁이었어요. 고문 자격으로 이사회에 배석해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태혁이 서아를 향해 걸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나 있어? 임원들이 굳어서 봤습니다. 서아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강준혁 그룹 자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사 내부 기록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태혁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물컵이 넘어졌습니다. 물이 번졌어요. 아무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딘 줄 알고. 태혁의 눈이 서아를 쌌어요. 처음으로 서아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4년 동안 도구로 보던 눈이 아니었어요. 위협이었습니다. 서아가 그 눈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입술이 열렸습니다. 강준혁 그룹 이사회 자리입니다. 이 회사 주주와 임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태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준혁이었어요.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상황을 한눈에 읽었어요. 태혁이 서아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걸었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태혁과 서아 사이에 섰어요. 몸으로 섰습니다. 한 팔을 옆으로 뻗었어요. 태혁을 향한 몸이었습니다. 서아를 등 뒤로 두는 자세였어요. 태혁이 멈췄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봤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임원 12명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직원은 내가 부른 사람이야. 태혁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준혁아,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알아. 강준혁이 짧게 말했어요. 내가 준비시킨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말이었어요. 태혁의 입술이 닫혔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계산이 맞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아가 강준혁의 등 뒤에서 그를 봤어요. 넓은 등이었습니다. 자신 앞을 막아선 등이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강준혁이 태혁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형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태혁이 그 눈을 보고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한 걸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강준혁이 서아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어요. 복도가 길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 위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어요. 강준혁이 서아 앞에 섰습니다. 서아가 그를 봤어요. 할 말이 있어요. 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아가 기다렸어요. 강준혁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30년 전 화재 때 죽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나요?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준혁이 계속했습니다. 내 형이 한 일이에요. 재산과 경영권을 노리고 이 미래를 납치해서 30년 동안 가뒀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자료를 이사회에 올린 것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도, 내 형이 당신을 이용했다는 것도. 서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이 잠깐 멈췄어요.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당신이 내 딸이라는 것도.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평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끝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당신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요. 강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게 내 죄예요. 서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눌렀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어머니가, 서아가 말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요. 말 못하는 상태에서도 눈으로 기다렸어요. 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이미래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30년이 늦었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었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아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빠르게 닦았습니다. 감추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났습니다. 강준혁이 그것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 앞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차민준이 사전에 검찰 쪽 루트를 열어둔 결과였습니다. 이사회 자료와 차민준의 조사 보고서가 동시에 제출됐어요. 영장은 오전 중에 발부됐습니다. 강태혁은 고문실에서 연행됐어요. 로비를 지나치면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형사 2명이 양옆에 있었어요. 태혁이 로비를 훑었습니다. 직원들이 멈춰서 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형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행되면서 놓친 것이었어요. 서아는 로비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혁이 그 앞을 지나쳤어요. 태혁의 눈이 서아를 찾았습니다. 찾아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태혁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를. 형사가 팔을 당겼습니다. 태혁이 더 말하지 못했어요. 서아는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분노였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수백 번 상상했어요.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유리 입구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태혁이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 차량 뒷문이 닫혔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기둥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요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면서도 서아의 손을 놓지 않던 손이었어요. 눈으로만 말하던 눈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눈이었어요. 서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누르지 않았어요. 로비 한가운데 서아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내려앉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혁이었어요. 멀찍이 서아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서아가 앞을 봤어요. 강준혁도 앞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나란히였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넓었습니다. 옥상이었어요. 처음 단둘이 마주쳤던 자리였습니다.
서아가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강준혁이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서아가 난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준혁이 그 옆에 섰습니다. 한 걸음 떨어진 거리였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시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저녁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 안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강준혁이 듣고 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제가 알면 뛰어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끝까지 말 안 하신 거예요.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아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었거든요. 강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게 힘이었어요. 그게 없어지면 서아가 말을 멈췄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버티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바람이 불었어요. 서아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강준혁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서아의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가볍게 얹었어요.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서아가 굳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더 켜졌어요. 하늘이 주황에서 진한 청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안합니다는 달랐어요. 이번엔 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어깨 위에 손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처음으로 무게를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시를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 아래 도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이 옥상 위에서는 두 사람만 알면 됐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서아가 그것을 봤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도 봤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못한 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버텨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진실은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채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깊고 더 뜨겁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되찾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채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